자, 이번 시간에는 TAT 2급 58회 기출문제 이론 문제죠. 이론 기출문제 풀이를 한번 해볼게요. 자, 1번부터. 자, 선생님 질문에 대해서 바르게 대답한 학생은 그랬는데, 자, 선생님이 뭐라 했냐 볼게요. 정책의 변경에 포함되는 예를 한 가지 발표해보세요. 자, 여기서 일단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우리 이 회계 변경이죠. 회계 변경. 회계 작업을 할 때 뭔가 바꾸는 거, 회계 변경인데, 자, 회계 변경의 기본이 일단 뭐예요? 두 가지죠. 회계 정책의 변경이 있고, 또 하나가 회계 추정의 변경이 있죠. 자, 이때 둘 차이점은 회계 정책의 변경은 간단하게 법을 바꾸는 거죠. 법의 변경. 쉽게 말하면, 예를 들자면, 자, 재고자산 평가할 때 쓰는 거야. 선입선출법. 그 선입선출법을 만약에 뭐 이동평균법 이렇게로 변경한다. 네. 자, 이런 식으로 법을 바꾸는 게 뭐라고? 정책의 변경이죠. 그 다음에 회계 추정의 변경은요, 말 그대로 추정치의 변경을 얘기하죠. 자, 그래서 그 예를 들면 가장 많은 예가 보통 보면 뭐, 자, 내용 연수라든가, 그죠? 내용 소식의 사용 연수죠. 그다음에 잔존 가치라든가, 그다음에 썰만 없을 때 받을 수 있는 가치라든가, 자, 그다음에 뭐 상각률 같은 거, 상각률, 뭐서 감가라든가 대손 상각률 얘기겠죠. 자, 등등인데, 어, 이런 것들. 내가 몇 년 쓸 거다, 쓰고 났을 때 남았는 게 얼마다, 뭐 얼마 때일 거다, 이런 것들은 다 추정치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바꾸는 게 이제 추정의 변경이죠. 단지 추정의 변경에서 조심할 거는, 자, 감가상각 방법의 변경. 다시 말하면 감가상각 방법이 뭐 있죠? 얘가 이게 정액법이라든가, 뭐 정률법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생산량 비례법, 뭐 연수학계법 이런 게 있죠, 그죠? 근데 감가상각 방법의 변경은요, 법을 바꾼 거지만 변경은 얘는요, 우리가 뭐냐, 추정의 변경으로 봐요. 왜 그러냐면 감가상각 공식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대부분 다 취득원가 외에는 추정치예요. 예를 들면 정액법식에 보면 정액법 공식이 취득원가에서 잔존가를 빼서 내용 연수를 나누는데, 그 취득원가 사받는 가격 외에는 뭐 잔존가라든가 내용료 자체가 전부 다 추정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은 법을 바꿔도 어떻게 보면 추정치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뭐야, 법을 바꿔도 정책의 변경이 아니고 추정의 변경을 본다는 거. 그래서 이게 이제 회계 변경에서 알아야 될 기본적인 이론이죠. 자, 그럼 볼게요, 위에 거. 자, 정책의 변경에 포함되는 예를 한 가지씩 발표해 보세요. 근데 바르게 대답을 학생 물었으니까 맞는 거 찾는 거죠. 자, 처음에 재고자산의 신부의 여부에 따라 판단과 평가에 해당됩니다. 근데 평가는, 자, 예를 들어서 뭐 여기는 말이 어려워 보이지만 간단히 말할게요. 우리 평가에서 가장 많이 보는 게, 평가란 말을 가장 많이 보는 게 왜 그 증권의 평가죠. 그래서 증권의 가치가 얼마만큼 했다 이런 거. 자, 근데 문제는 그런 금액들도 결국은 내가 현재는 얼마 하더라도 내가 판매할 때 보면 실제 그 가격에 파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 추정치죠, 추정치. 그래서 추정의 변경이고. 그다음에 재고자산 평가 방법 이거죠. 그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의 요놈이제. 자, 방법의 변경은 회계 정책의 변경이죠. 그래서 이게 재고자산 평가 방법. 그래요. 먼저 사왔는 걸 먼저 파느냐, 나중에 사온 걸 먼저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답은 2번에 있는 태연이가 될 거고. 자, 다음에 3번. 세 번째 도형. 우발부치의 추정은 회계 정책의 변경에 해당됩니다. 추정. 우발부치란 것은 현재는 나의 채무가 아니지만 장차 미래에 나의 채무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 그리고 되고 안 되고 내가 알 수가 없잖아. 자, 그게 추정치죠. 그게 추정의 변경이고. 마지막 감가상각했죠. 감가랑 관련된 것들은 싹 다 했죠. 싹 다 뭐라고? 추정의 변경이지. 그러다 보니까 답은 2번이죠. 다음 2번. 자, 다음은 주항공의 매출 채권 대손 관련된 자료이다. 이를 토대로 매출 채권 기말 잔액을 계산하면 말인가. 얘는 근데 매출 채권의 기말 잔액이네. 보통 뭐 대손 금액 계산 이런 게 많은데, 그지?
자, 매출 채권의 기말 잔액이에요. 자, 봅시다. 8월 20일 거래처 파산으로 외상 매출금 6만 원의 대손 확정되었다. 아,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 대손 충당금 계정 보시면요. 여기 8월 20일 날 대손 충당금에서 외상 매출금 6만 원이 나와 있지. 요게 지금 외상 매출금 떼이는 바람에 충당금으로 메운 거죠, 그죠? 요 얘기죠, 설명이. 자, 두 번째 12월 31일 매출 채권 잔액에 대해서 1% 대손 충당 추정한다. 음. 그리고 이제 요게 추정해서 결과물이 여기 12월 31일 여기 있네. 요게 분계죠, 분계. 결산의 분계 대상이 지금 31일 날 삼각비로 3만 원 적혔죠. 그러니까 삼각비에 3만 원이잖아. 이렇게. 자, 근데 결국은 지금 근데 물음이 뭐 대손 예상액이라든가 뭐 설정액 묻는 게 아니고, 그죠? 자, 물음이 뭐라고요? 예, 매출 채권 잔액 물었어. 그러면 우리 대손 예상 자체를 금액 계산할 때, 자, 우리 흐름 볼게요. 지금 매출 위에 나왔지만 채권 잔액의 자, 몇 퍼센트 하는 대손율이 나오죠. 그래서 항상 매출 채권 잔액이 나오면 그 금액에 대해서 곱하기 만다 대손율을 합니다. 그죠? 하게 되면 우리가 예상하는 금액, 떼일 걸 예상하는 금액인데 요게 충당금의 총액이죠. 내가 모아야 될 충당금 총액, 여기 예상액이고 여기서 마이너스 더하기 만다 대손 충당금 잔액. 그래서 내가 총 모을 충당금이 총액이 얼만데 거기서 이미 모여 있는 대손 충당금이 잔액이 있다면 그 돈은 모을 필요 없으니까 빼고 남은 돈을 우리가 설정액이라고 그래서 이게 분계금액이죠. 이게 결산 분계금액이고 이게 뭐라고? 삼각비에 적히죠. 여기 이제 삼각비로 처리되죠. 삼각비, 대삼각비 맞죠? 자, 그래서 결국 대손 충당금 총액을 보려면 예상액 보면 되고, 예, 분기에는 삼각비를 보려면 이제 설정액 보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 계산 흐름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금액 계산해서 마지막에 분기까지 하는 건데, 근데 얘는 이제 뭐냐? 분기 금액도 나와 있고, 맞죠? 충당금도 나와 있어요. 누구 계산이야? 이거죠, 이거. 매출 채권 잔액을 모르겠다는 거지. 이걸 구해 보세요, 이거죠. 그러면 여기에다 대입만 하면 되잖아, 대입. 맞죠? 야, 어차피 역계산인데 대입만 하면 되죠. 자, 그래서 해볼까요? 매출 채권자는 모르겠어. 근데 대손율이 1%래요. 1%. 맞죠? 0.01이지. 자, 그랬을 때 예상액이 얼마냐 하면, 자, 얼마냐면, 근데 이거는 추진 가능한 게 봐요. 대손 충당금 계정에 대충당금액에 전기 원래 작년에 남아서 넘어왔던 충당금이 10만 원 있었는데 올해 8월 20일 날 돈을 떼어서 6만 썼죠. 그러면 현재 8월 20일까지 대손 충당금 잔액 얼마 있다고? 얼마 있다? 4만 원 있죠. 그 말은 결산 전까지 대손 충당금 잔액이 4만 원 있는 거죠. 근데 내가 결산 시에 전체 예상액에서 이걸 빼고 남은 돈을 분계를 했는데 그 분계했는 게 12월 30일 보니까 얼마 돼 있다? 3만 원이 분계돼 있네. 맞죠? 대손 상각비로 3만 원 맞죠? 네, 이렇게. 자, 그 말은 요 예상액이 얼마냐? 7만 원이었겠죠. 7만 원에서 4만 원을 뺐으니까 3만 원 분기했겠지. 그리고 자, 그 x 곱하기 1%가 7만 원이면 거꾸로 7만 원 나누기 1%. 0.0 나누면 되겠지. 당연히 700만 나오겠죠. 예, 그래서 답은 4번이죠. 그다음 3번. 자, 다음 문제 항공의 11월 상품 거래 내역이다. 자, 11월 매출원가와 월말 상품 재고액은 쉽게 말하면 자, 팔았을 때 본전하고 자, 다음 뭐라고요? 월말 상품이니까 재고제 재고. 마지막에 남았는 재고. 남은 거 구하는 거죠. 자, 단 적용은 선입선출법. 뭐 이것도 뭐 1급부터는 1급이 TET지만 1급에서 많이 나왔던 얘기죠. 자, 그럼 일단 자료가 나왔죠. 기초 메인 매출 매입 있는데 어차피 얘는 어차피 선입이 이렇게 순서대로 팔겠지. 그러면 순서를 봅시다. 처음에 원래 있던 게 누구? 기초 재고고 이게 원래 있던 거죠. 첫 번째 있던 물건. 자, 있던 물건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예, 두 번째가 자, 사왔는 게 있었죠. 나는 요렇게 이제 물건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 그게 순서죠, 순서. 그리고 팔아요. 그다음에 얼마? 매출했어. 20일 날. 120개를 400원 팔았네. 4만 8천 받고. 그런데 이 문제는 이익을 구하는 문제도 아니고 매출액을 보는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얼마에 팔았고 얼마에 받았는지는 이 문제랑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몇 개 팔았다?
120개. 이게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여기 해보자. 그럼 요까지 계산해 보면요. 뭐 어떻게 된다? 원래 내가 자, 100개에 150원에 150원에 15,000원짜리가 있었고 또 다시 100개 사는 게 있죠. 그럼 그중에 몇 개 판다? 120개 판다면 내가 현재 파는 거 매출 자, 팔려 나가는 물건은 원래 있던 첫 번째 거 요거죠. 요거 다 파는 거죠. 그대로 이렇게 다 파는 거고 그다음 두 번째 자, 어떻게 된다? 요 100개와 100개가 있는데 120개 팔렸는데 선입 선출이면 얘를 다 팔았으면 남았는 100개 중에서 20개를 더 팔겠죠. 그럼 나머지 20개. 자, 얼마짜리라고? 요거 170짜리 맞죠? 자, 얘를 파는 거죠. 자, 그러면 20개 곱하기 이제 170원 해버리면 자, 당연히 얘는 7이 14니까 얼마? 1원이 3,400 되겠죠. 3,400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뭐가 매출 거래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고 팔았는 금액은 위에 있지만 그리고 사왔는 가격이 팔 때 본전이기 때문에 현재 제가 졌는 요거서 여기까지 이 금액이 뭐가 된다? 이게 매출원가가 되겠지. 자, 그래서 현재 매출원가는 요 거래까지 보면 매출원가는 얼마? 15,000원 하고 3,400원을 더 있는 거니까 합계 18,400원 되겠죠. 18,400원. 그래서 매출원가는 요거니까 그럼 답은 2번밖에 없네. 그럼 진짜로 기말 재고액이 21,600원 마지막에 남는 거 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돼버리면 현재 이렇게 팔았기 때문에 요 날까지 그죠? 예, 그러니까 이날 11월 20일까지의 그날의 재고가 뭐가 남느냐 하면 그날의 재고는 당연하게 몇 개? 80개 남겠죠. 다시 말하면 어떻게 된다고? 100개 다 팔아먹었고 그 100개 중에 20개를 팔았으니까 당연히 이거 중에 80개 남겠지. 여기 얼마라고요? 170. 그죠? 자, 다이 얼마 금액이? 금액이 얼마? 금액이 13,600 되겠죠. 이제 자, 그래서 현재까지 나에게 마지막 남았는 물건은 요 날까지 남았는 물건은 팔아서 나갔는 걸 제외하고 재고가 13,600원 남았어. 남았는데 이 상태에서 내가 뭐 샀죠? 마지막 11월 25일 매입을 하고 끝나버리지 거래가. 이게 다 남겠지. 자, 그 말은 마지막 요 두 개죠. 요거. 자, 얼마? 13,600원에서 8,000원 둘이 더 있는 거. 그럼 21,600원이 뭐라고? 당연히 그냥 상품 재고해야 되겠죠. 답은 2번이죠. 다음 4번. 다음 자료를 토대로 퇴직급여 충당부채 기말 잔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그럼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기말에 얼마 남냐 건데 내는 건데 문제 자료가 날짜 1월 1일, 4월 5일 있고 마지막 결산 나왔으니까 순서대로 보면 되겠네. 그죠? 날짜 순서대로. 원래 얼마 있었다? 퇴직금을 주기 위해서 모은 돈이 원래 얼마 있었어요? 600만 있어요. 600 맞죠? 600 있었는데 정기율 든 거. 자, 4월 5일에 보통예금이 있는 거 보니까 퇴직금을 준 거네. 200. 그 당연하게 빼는 거죠. 600에서 200. 잔액이니까 많은 데서 적은 금액 빼고 남은 게 잔액이죠. 600에서 200 빼면 남는 게 400. 400만 원만큼 퇴직금의 충당부채 남아 있는데 결산 정리할 때 지금 퇴직금이 얼마 됐다고? 예, 퇴직금의 충당부채가 500만 원 증가되었죠. 물음이 이거니까 얘가 대변가면 어차피 부채는 대변가 증가죠. 그럼 대변에 증가되었으니까 여기 400 남았고 500 추가되면 당연히 900만 원입니다. 그렇죠. 그럼 답은 4번 되겠죠. 자, 다음엔 그림이 있구나. 자, 그럼 다음 5번인데 5번은 자 봅시다. 자, 다음 주 항목이 2022년 12월 31일 수정전 잔액산표 중 손익계산서 관련 거래 내역이다. 결산 정리 사건 자료에서 이 자료이다. 결산 정리 사항을 반영한 22년 법인세 차감료 순이익 얼마인가? 그리고 이게 여기 있는 게 수정전 잔액산표에 있는데 이거 수정전 잔액산표 중 손익계산서 관련 자료란 말은 수익 비용이죠. 자, 이제 그거 있었고 그다음에 결산 정리 사항 내용. 여기 밑에 거 요거죠. 결산 정리 사항. 자, 그래서 여기 원래 있는 게 이만큼 있었고 그리고 여기에 결산 정리예요. 수익 비용 관련된 거. 이것까지 집어넣어야 되는 거지. 했을 때 결산 예상을 반영한 법인세 차감료 순이익인데 근데 문제는 이게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라 하는 이 금액이 나오는 것이 당연히 손익계산서라는 거죠. 그래서 뭐 손익계산서의 흐름을 100% 알고 계신 분들은 상관없는데 잠깐 보여드리면 이거죠. 손익계산서 이론이 손익계산서 흐름이 이래 되는 거잖아. 보고식 손익계산서는 이렇게 흐름을 따라가는 거죠. 그지? 당연히 처음에 순매출액에서 요거 매출원가를 빼서 남는 게 매출총이익이고 여기서 판매관리비를 빼서 남는 게 영업이익이고 영업이익 다음에 있다 영업의 수익 더하고 영업비용을 빼서 남는 게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그리고 여기서 법인세 뺏는 게 당기순이익이죠. 근데 지금 물음이 뭐냐면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물었어요. 근데 실제로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이건데 여기에서 법인세 뺏는 게 당기순이익이니까 위의 자료에서 법인세가 없다면 이거는 그냥 당기순이익 계산이랑 똑같은 얘기지. 그 말은 이 흐름 따라갈 필요가 없죠. 왜? 어차피 이거 구할 거니까 전체 수익에서 그냥 전체 비용 빼면 되죠. 자, 그러면 그러면 여기 이해됐으면 그냥 바로 볼게요. 자, 그래서 전체 수익이 두 개. 자, 그러면 수익은 대변 과목이죠. 매출과 유형 자산처분. 이 둘이 수익. 근데 비용이 있죠. 매출원가, 급여, 임차료, 이자 비용. 이렇게 네 개. 그래서 수익 둘이, 그다음에 비용 네 개. 보이죠? 이렇게 비용은 차변 과목이니까. 자, 그래서 차변 잔액은 비용, 대변 잔액이 수익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 잔액에 대한 얘기 아신다면 그냥 바로 보면 보이죠. 과목 한 개 안 따지더라도 수익이 대변, 비용이 차변 맞죠? 자,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전체 수익은 어디 되죠? 전체 수익은 9천원 어떻게 그러면 9천만 원에서 맞죠? 플러스 얼마? 700만 원을 다는 거죠. 여기까지가 현재까지 수정 전이죠. 그죠? 수정 전까지 전체 수익이고 그래서 빼야 될 비용이 얼마? 3천에서 자, 또 얼마? 1,700. 또 뺄게 얼마? 또 1,000만 원. 그죠? 자, 다시 뺄게 얼마라고? 또 3천만 원. 요까지 비용이죠. 그래서 얘는 뭐 영업이익으로 그런 거 아니기 때문에 순서는 필요 없고 맞죠? 뭐 누가 더 가고 또 뺄 게 없죠. 법인세 차감료 순이익이기 때문에 법인세 위에는 다 포함되면 되니까. 그럼 전체 수익 그래서 비용 빼면 되지. 자, 근데 여기서 가볼게요. 자, 지금 추가 사항이 있으니까 자, 가보자. 임차료 2022년, 임차료는 2022년 1월 1일에 2년 7월 지정 것이다. 뭐 아시겠지만 얘도 또 어차피 뭐라고요? 이 58에도 22년 기준 문제이기 때문에 22년 기준 남아 있는데 22년 기준에서 봤을 때 1월 1일에 2년치 지급하면요. 1월 1일에 줬잖아. 그러니 2년치니까 올해 1년치는 상관없지만 내년 거 1년분은 성급이죠. 먼저 준 거. 먼저 줬단 말은 어떻게 되죠? 뭐 그냥 바로 하시면 먼저 준 거는 어차피 올해 비용 아니게 빼면 되겠지. 맞죠? 자, 또는 분개하자면 이게 성급이면 성급 뭐고 비용이죠. 그럼 이게 2년치니까 이게 임차료가 얼마 적혀 있다? 1,000만 원이죠. 여기 2년치란 말이야. 그럼 이 중에 올해는 얼마? 반이니까 500만 원. 그럼 당연히 나머지 500이 먼저 준 거지. 저게 딱 2년치이기 때문에 그럼 제일 뭐야? 임차료. 이렇게 되겠지. 얼마? 500만 원. 그죠? 그거 임차료가 대입금 가서 주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임차료가 원래 얼마 있다고? 1,000만 원. 요거. 요 금액인데 이 금액에서 이 금액이 이 1,000만 원이 뭐라고요? 실제는 아니고 천이 아니지. 수정이 되기 때문에 여기 얼마로 바뀐다? 500으로 바뀌어야 되겠지. 이렇게. 자, 그래서 줄였으니까. 자, 두 번째. 자, 22년 12월 30일 현재 미수이자 500만 원 반영됐지 않다. 반영 안 됐으면 반영해야 되겠지. 근데 보니까 이게 이자인데 미수이자는요. 받을 거지, 받을 거. 받을 거니까 여기 이자 수익이 있으면 더해주면 되는데 없네? 그러고 이 뭐야? 그리고 얘는 새로 생긴 거지. 그럼 좀 쉽게 말하면 미수 수익이 얼마? 500이고 이런 것도 수익이니까 이자가 수익이 되려면 이자 수익이고 수익이 대변 가면 수익이 발생이죠. 그래서 수익이 200만 원 발생된 거니까 자, 이거 이만큼 된 거니까 그럼 여기서 여기서 뭐야? 위에 잔액세표 없지만 추가로 플러스 할 거. 맞죠? 더해 줄 거면. 이렇게 얼마 있다고? 여기 얼마 있다? 500만 있지. 자, 그러면 이제 계산상 보면 보이 된다고. 자, 9,700이죠. 그죠? 9,700만 원에서 자, 뺄 거. 계산하기 도 편의상 감산을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자, 그래서 9,700이죠. 9,700만 원에서 자, 마이너스 총
요게 4,700 빼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다시 마이너스. 여기 원래 1,000만 원이었지만 요거 성급분 정리 때문에 500만 원을 줄였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얼마? 500만 원. 다시 빼고 다시 여기서 얼마 뺀다? 3,000 빼자. 그리고 이제 뭐 한다? 마지막에 플러스 요거 플러스 얼마? 500만 원 하면은 얼마? 2천만 원이겠죠. 자, 그래서 수정을 다 하고 나면 자, 2천만 원이 남겠는 거지. 자, 예, 그래서 요거랑 밑에 있는 금액까지 봤을 때 금액은 4번이고 6번. 다음은 항공회사의 기계장치에 항공회사의 견제 처분 관련 서류이다. 이를 토대로 22년도에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얼마인가. 자, 근데 22년도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라 하는데 자료가 처분 자료, 항공의 기계장치를 팔았는 자료예요. 맞죠? 아, 장부가가 있고 처분가가 있네. 그리고 예, 처분 손실 생겼네. 그지? 그럼 얘가 어떻게 계산하냐? 자, 근데 처분할 때도 감가가 영향 미치죠.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유형자산 팔 때는요, 기본적으로 이거지. 일반적인 자산은 원래 취득 원가, 맞죠? 하고 만들고 처분가. 이제 이거 두 가지를 비교하죠. 사왔는 가격이랑 팔 때 본전, 아니, 그러니까 사왔는 가격이 팔 때 본전이니까 기본적으로 취득 원가랑 만다 처분가, 판매가를 비교해서 당연하게 팔아서 받는 돈이 많으면 이익이고, 맞죠? 취득가가 크다면 손해겠지. 근데 유형자산, 기계장치 같은 유형자산은요, 항상 뭐 한다, 이게 돼서 가치가 떨어진 거, 떨어져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모으죠. 가치가 떨어진 만큼 감가상각 누계액을 모으는데, 그리고 이걸 뺏는 거지, 이거.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 요거. 자, 얘를 뺏는 금액을 통칭해서 부를 때, 자, 여기도 우리 이름 문제 봤죠, 그죠? 그러는데 이걸 장부가라고 하죠, 장부가. 그래서 장부가가 누구? 이렇게 원래 장부가는 일반적인 자산은 보통 사받는 가격이 팔 때 본전이 있는 반해서 실제 이렇게 차감 계정들이 있는 것들은 빼고 남은 돈이 장부가로 되죠. 결국은 자, 요 얘기가 나오면 감가상각 누계액이 있으니까 요 감가 계산까지 할 수 있겠지.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럼 여기서 대입을 쭉 시킬게요. 그냥 대입시켜놓고 보면 되니까. 저 첫째 장부가가 1월 1일 250 있었대요. 장부가가 250. 취득가가 얼마인지 모르겠어. 맞지? 취득가가 얼마인지 모르겠고 얘도 작년까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장부가가 250 있었대. 근데 얘를 얼마에 팔았냐면 얼마 팔았어요? 200에 팔았어요. 200만 원. 현재 7월 2일 날. 됐죠? 원래 장부가가 250이었는데 얘가 200 팔았어요. 그러면 이거 볼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얼마예요? 차액이 50이죠. 그러면 250짜리를 200에 팔면 나는 뭐가 생긴다 이거는 분명히 예, 현재 말고 처분 손실이 생기겠죠. 맞지? 그 처분 손실 금액이 당연하게 얼마? 50만 원 생기는 게 정상이죠. 맞지? 처분가 200이니까 손실이 50 생기죠. 맞죠? 근데 왜 됐냐? 손실이 20 생겼다. 20. 그러면 이걸 해볼게요. 손실이 20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 200만 원에 팔았는데 손실이 20이 생기려면 장부가가 얼마나 바뀌어야 되지? 그죠? 220이 된 게 맞지? 그죠? 200에 팔았는데 20만 원 손해라는 얘기는 장부가가 220 됐겠지. 그 말은 내가 1월 1일까지 장부가 250이니까 여기서부터 7월 1일까지는 반년이지, 반년. 반년간 내가 이 기계를 사용했기 때문에 당연하게 말한다고 가치의 감소액이 늘었겠지. 맞죠? 추가로 감가됐을 거 아니야. 이게 얼마 돼야 돼? 여기 220 되려면 당연히 얼마? 감가액이 30만 원 추가되겠지. 그래서 30만 원이 추가가 되면 당연하게 요게 빠질 거니까 여기 빼는 거죠. 빼고 남은 게 요거니까 요게 30만 원 추가되면 요게 얼마 된다? 이제 220으로 바뀌겠지. 그지? 이 금액이 또 220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요게 220으로 바뀌어 버리면 자, 200만 원 팔았을 때 손실이 20만 원이죠. 자, 그래서 답은 몇 번? 1번. 아니다, 2번이구나. 2번. 30이죠? 맞죠? 이거 30 해놓고 4번 2번이죠. 자, 7번. 다음 중 부가세법상 주사업종 총괄 납부와 사업재단의 과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근데 주사업종 총괄 납부의 기본은 뭐죠? 주된 사업장에서 납부만 총괄. 뭐 이러면 쉽죠, 그죠? 주된 사업장이 납부만 총괄하는 거고
사업자 단위 과세는 신고와 납부를 다 총괄하는 거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기본 개념 그런 거고 추가적으로 이런 추가적인 이론이 잠깐만 뭐 다시 시간 걸리니까 우리 수업 시간에 했던 프린트 있죠? 자 이거지. 볼게요. 어 자, 봅시다. 그래서 주사업장 총괄 납부와 사업자단위 과세 부분에서 자, 요게 1급에서는 FAT 1급에서는 왜 요기 관련된 문제 잘 안 나오는데 그지? TAT 나오죠. 그래서 주사업장 총괄 납부는 납부만 총괄하고 사업자단위 과세는 신고 납부를 모두 총괄하죠. 그래서 이때 문제는 이 주사업장이란 게 주된 사업장이 보통 본점인데 유일하게 주사업장 총괄 납부는요. 본점과 지점을 둘 다 선택할 수 있죠. 본점 또는 지점. 얘만 그랬죠. 얘만 예외고. 자, 그다음에 이걸 하기 위해서는 신청을 하든 포기하든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우리가 신청해야지만 그 다음 과세기간이 개시하기 전 20일 전까지 우리가 신청해야지만 이걸 하거나 또 하다가 또 내가 포기할 때 그래서 뭐야 할 때도 똑같이 다음 개시 20일 전에 해야지만 그게 인정된다는 거죠. 추가사항. 다음 사업장별 신고 납부가 원칙이므로 원래 사업장별 신고 납부가 원칙 맞죠? 사업장별로 신고나 납부를 해야 되지.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더라도 사업장별 신고 납부하여야 되며 주사업장 총괄 납부나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는 둘 이상이 있을 때는 이걸 하는 건데 이게 무조건 하는 게 아니지. 내가 신청했을 때. 맞죠? 왜? 원칙은 사업장별 신고 납부가 원칙이죠. 그래서 윤도까지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거고. 그럼 1번 볼게요. 자,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는 사업자 단위 예죠, 이거. 이거는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에서 납부뿐 아니라 신고도 총괄할 수 있다. 다 1번이네. 지금 옳은 거 맞죠, 이거? 그래서 주사업장 총괄 납부는 왜요? 납부만 총괄이지만 사업자 단위 과세는 신고와 납부 둘 다 총괄하죠. 그러니까 신고도 납부도 둘 다 총괄할 수 있는 제도가 이게 사업자 단위이기 때문에 답이 1번이죠. 저는 2번부터 볼까요? 자,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하는 경우에 주사업 총괄 위에가 이거죠, 이거. 이게 세금 계산서는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해서 발급. 근데 했지만 주사업장 총괄 납부는 뭐라고? 예, 그렇죠. 누구가 총괄한다고? 음, 납부만 총괄이야, 납부만. 맞죠? 납부만 총괄이기 때문에 그 이외에 부가세 관련된 것들은 다 따로 해야 되죠. 총괄하는 게 아니고. 그럼 당연히 세금계산서 발급 따로 해야지. 자, 그래서 돈만 낸다, 돈만. 자, 3번.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가 주사업장 총괄 포기할 경우, 자, 포기나 개시나 포기 이거죠. 자, 개시나 포기. 이건데, 포기할 때는 납부하려는 과세기간 종료일 20일 전에 포기 신고서 제출해야 된다. 20일 전 제출. 이래 보면 맞는 것 같기도 한데 문제 이상하다 맞죠? 그런데 아닌 게 개시잖아. 맞죠? 다음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 그러니까 종료가 아니고 개시라고요. 개시. 맞죠? 자, 틀린 거. 자, 4번. 법인이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하는 경우 지점을 주된 사업장으로 세웠다. 볼까요? 우리 유일하게 그렇죠. 주된 사업장보다 본점인데 주사무소 본점인데 근데 누구? 주사업장 총괄 납부 이거죠. 그지? 자, 총괄 납부할 때 법인이 법인이 주사업장 총괄 납부할 때는 라고 지점도 주된 사업장으로 할 수가 있죠. 얘만 그렇지, 얘만. 맞죠? 지점도 가능하다. 자, 그래서 답은 1번 되겠죠. 자, 다음 8번. 자, 다음 전자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항공의 2022년 2기 확정 신고 기간입니다. 22년도 자료이다. 이를 토대로 부가세 과세 표준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주어진 자료의 금액은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금액이며 세금 계산서 등 필요한 증빙 서류는 적법하게 발급하였으나 발급할 수령했다. 일단 기본적으로 야, 이건 전부 다 부가세가 포함 안 된 거니까 아는 금액이니까 공급 가액이죠. 10% 계산하는 얘기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증빙 서류는 즉시 발급했다. 당연히 뭐라고 서류는 다 맞다는 얘기지. 됐고. 자, 근데 이 문제는 뭐라고? 근데 과세 표준 계산이죠. 부가세 계산 아니지. 다시 말하면 과세 표준이 뭐라고?
부가세법상 과세 표준상 뭐라고? 공급가죠, 공급가. 다시 말하면 매출. 물론 과세 매출. 물론 영세도 포함되겠지. 자, 예. 자, 그래서 과세 표준이니까요. 그 공급가 매출. 그래서 이제 세액이 아니죠. 자, 그래서 포함되는데 물론 면세는 제외죠. 그래서 얘는 부가세는 아니에요. 그죠? 그럼 따져봅시다. 처음에. 그러니까 외상 판매가 있어. 수출액 300만 원 포함된 게 1,300만 원. 근데 있겠죠. 이거 매출액이에요. 매출액. 그러니까 영세를 팔든 맞죠? 과세를 팔든 간에 매출액에 다 포함되죠. 면세 외에는. 자, 그래서 1,300 인정. 그다음에 비영업용 소형 수차 매각. 근데 차를 팔았잖아. 이거 매입거래 아니? 매입 묻는 거 아니지? 매입거래에서 승용차의 구입은 뭐 한다고요? 예, 불공제 매입세지만 팔았잖아요. 파는 거. 팔을 때 승용차는 뭐하고 가공된 물건이니까 가공된 물건은 기본적으로 뭐라고요? 과세하죠. 자, 과세. 자, 그다음 토지는 우리 많이 봤죠. 토지는 뭐라고요? 면세죠, 면세. 토지는 부가세가 면제되는 면세이기 때문에 자, 땅 파는 거는 신고 대상이 아니죠. 제외. 자, 그다음 마지막 재활 공급 관련된 직권되지 않는 국고 보조 수령액. 이거 갑자기 툭 튀어나오니까 이건데 이 국고 보조금 정부 보조금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왜 과세 표준이 일어나실 때 보자. 그 프린트 있었지? 과세 표준이 일어날 때 우리 왜 과세 표준에 포함되는 것, 포함되지 않는 것, 뭐 차감하지 않는 것, 공제하지 않는 이런 거. 자, 요 얘기를 여러분들이 꽤나 또 공부하셨잖아요. 그죠? 그 얘기잖아요. 이거. 그죠? 자, 보시면 자, 뭐 자, 조금 줄여서 보면 자, 포함되는 거는 뭐 할부이자. 이 제일 많이 나오죠. 할부이자. 그지? 자, 대가 일부를 받는 모든 거. 뭐 대가 일부 뒤에 보면 대가의 일부를 받는 뒤에 붙는 건 상관없고 하여튼 대가, 판매가의 일부를 받는 모든 것이고 그 외에 뭐 또 판매가에 포함된 각종 제세 공과 판매 공급가에 포함된 각종 제세 공과 그 세금 이름이야. 우리가 붙이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붙이는 세금 이름들이 이런 세금들이 판매가에 포함됐으면 뭐다? 다 매출액이죠. 자, 그건 다 포함되는 것. 그 다음에 포함하지 않는 거. 뭐 있어? 반품, 애누리, 할인이나 그다음에 정부 보증 같은 게 뭐야? 몽땅 이게 다 차감 계정이죠. 그래서 차감 계정을 빼는 거잖아. 근데 이 정부 보조금이 뭐라고요? 국고 보조금이죠. 그 얘도 당연하게 과세 표준에서 차감되는 거. 맞죠? 포함 안 되지? 제발. 자, 그 얘기고. 그다음 뭐 도착점 잘못된 거 멸실, 연체 특히 뭐 많이 나오죠. 연체이자. 자, 누구 때문에? 얘 때문에 할부지 때문에. 그죠? 연체이자는 포함 안 되고 할부지 포함이죠. 그다음에 반환 용기. 자, 용기를 다시 가지고 돌려주는 거. 그다음에 종업원 봉사료라든가 임차료, 그리고 건물주의 임대료제, 임대료에 포함된 각종 요금. 이거는 포함하지 않고 왜? 야들은 뭐야? 내가 팔아서 받는 돈이 아니니까, 그죠? 나머지는 이거는 공제하지. 이런 뭐라고? 혼동하지만 안 되죠. 포함하는 금액이나 공제하지 마라 하는 말은 이것도 포함되는 거잖아. 빼지 마라 말은. 근데 이거는 원래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일이 생겼다고 매출액에서 빼지 마라고 그 말이죠. 그래서 판매 장려금, 배송금, 과자보증금. 이거는 뭐 지금 시간 관계에서 그렇고 뒤에 다 요 관련 문제 나오면 자세히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그래서 지금은 요거죠, 요거. 포함하지 않는 금액 빼라는 얘기니까 제외니까. 그래서 이거랑 이 두 개는 제외. 자, 그래서 1,300이 500이니까 합계 얼마 돼요? 1,800만 원 되겠죠. 이게 뭐라고? 자, 뭐라고? 과세 표준이죠. 됐나요? 자, 그다음에 9번입니다. 자, 다음 중 소득보상 연금 소득과 관련한 내용으로 잘못 설명하고 있는 사람은 자, 볼게요. 첫 번째 서준인데 공적임금은 해당 과세기간에 다음 연도 1월분 공적임금을 지불할 때문에 했죠. 우리 근로소득은 언제? 다음해 2월, 공적연금 소득은 다음해 1월 달 우리가 정산하는데 이 물음이 지금 잘못된 거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당연히 맞는 거라서 답은 아니죠. 두 번째, 사적연금 소득 기억나죠? 사적연금은 연간 얼마? 1,200만 원까지가 분리과세죠. 분리과세. 공적은 516만 원까지가 부양가족 인정되는 금액이 맞죠? 그다음에 그다음에 연금소득은 실제 필요 경비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연금소득 공제를 통해 일정한 금액을 공제해요. 그래서 연금소득은요, 이게 뭐냐면 실제 필요 경비. 다시 말하면 연금소득을 받기 위해서 내가 쓰는 추가 돈이 없죠. 그래서 연금이라는 것은 당연히 준다는 날 내 통장 들어오잖아.
내가 이걸 받기 위해서 추가로 실제로 쓴 돈이 없지. 그래서 얘는 실제 필요비를 인정 안 하기 때문에 공제할 게 없어. 대신 연금소득은 연금소득에 대한 뭐라고 소득 공제 금액이 따로 있죠. 예. 여러분들 뭐 옛날에 소득세법 우리 이론할 때 근데 또 우리 요점 정리돼 있겠지 또 그지? 여기 있네. 자, 연금소득이 대해서 우리 받는 거 뭐 외울 건 아니고요. 맞죠? 굳이 외우지 마시랬는데 요거죠. 요거. 연금소득. 자, 그래서 요 간이 표가 있죠. 그죠?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공제해 주지 맞지? 그래서 통해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다. 그래서 350만 원 이하는 무조건 다 해주고 맞지? 추가 금액이 700만 원까지는 뭐 40% 공제 이런 식으로 자, 올라갈수록 많이 그 율은 줄어들지 쌓이는 거지. 자, 그런데 다 맞고 보지. 그럼 연금소득 공제의 한도가 이제 연 600인데 했죠. 연 얼마라고? 예, 900만 원이 한도죠. 그래서 재연이가 틀린 거예요. 자, 그래서 연금소득 공제는 900만 원이 한도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부분 답은 4번 되겠죠. 자, 여기까지고 그다음에 10번. 자, 다음 자료를 토대로 거주자 김항공 씨의 2022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다음 모든 소득은 세포에 따라 적법하게 지금 원천징수였다. 그러니까 원천징수가 예, 되어야지만 또 우리 뭐가 되죠? 음, 분리과세가 되죠. 분리과세가. 이 분리과세 조건이 원래 원천징수 후 과세 종결이니까 맞죠? 자, 그럼 확인해 볼게요. 비영업대금 있네. 비영업대금 이익은 근데 이거 비영업대금 이익 쉽게 해서 이게 왜 예를 들면 대여금 이자 같은 거죠. 자기 장사랑 상관없는 그런 이자. 이게 이자 소득이죠. 근데 이자 소득하고 또 누구예요? 배당 소득은 얼마? 2천만 원까지가 원천 징수했을 때는 어째? 원천 징수를 하게 되면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은 합쳐서 금융 소득거리고 금융 소득은 2천만 원까지가 분리과세죠. 맞지? 우리 현재 얼마 있다? 500 있어. 근데 나와볼게. 내국 벌이부터 받은 이익이 배당. 이 배당금이네. 그죠? 아, 배당금이 얼마 있다고? 이거는 배당이 뭐라고? 배당소득이지. 근데 그렇지만 배당소득과 예, 이자소득을 합친 금액이 얼마라고요? 2천만 원까지가 뭐라고? 분리니까 얘가 지금 종합소득 과세표준이란 말은 당연히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야, 소득이 소득. 야, 종합소득이 얼마냐 묻는 거지, 그지? 자, 그 말은 얘는 포함면 왜? 야, 1,500이잖아, 합치면. 이 밑에는 이자나 배당 없으니까 얘는 근로소득이 맞지? 얘는 공제이기 때문에 빼는 거고. 자, 그래서 1,000만 원과 1,500 이 두 가지는 뭐라고요? 야, 2천만 원이 안 되기 때문에 요 금융소득은 2천만 원까지가 분리과세라서 제외죠. 그 종합소득이 안 되지. 그다음에 근로소득 금액이 얼마 나왔다? 3천 나왔네. 맞죠? 그러면 당연히 3천 나왔으면 뭐 당연히 근로소득 금액이 나왔으니까 3천만 원만큼 인정되고 여기에서 단지 종합소득 공제죠, 공제. 소득 공제. 말들 맞죠? 소득 공제란 말은 뭐다? 소득에서 빼는 거죠. 그래서 소득에서 빼는 거. 이게 차가 많을 거죠. 그래서 2천만 원을 뺄 거란 얘기지. 빼버리면 야, 소득 금액은 얼마? 야, 종합소득 얼마란 얘기야? 당연히 3천씩 빼니까 1,000만 원 남겠죠. 답은 1번이죠. 그래서 위에 두 가지가 분리과세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종합소득에 포함이 안 되죠. 답은 1번.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예, 자, TAT 이거 자, 58회였죠. 58회. 58회. 58회 이론 문제. 맞죠? 이론 문제. 자, 문제 풀이였습니다. 자, 고생하셨어요.